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세 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마녀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네. 마녀가 아직도 어색해서요. 네, 다시 요정으로 갈까요? 이어 이렇게 어색하죠? 얘기했잖아요. 뉴스 노예라고. 사실은 노예가 제일 뉴스 적합한 것 노예. 같습니다. 네. 하루 종일 뉴스에 매달려 사는 네. 노예. 네. 오늘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 고음 리더 마타아리가 감기 몸살로 또 데이터 전문 기자, 네, 차영석 그 온라인 팀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독 전문 기자로 불러주십시오. 왜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요? 너무 헷갈려요, 선배. 덤덤 기자, 제일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 많아요. 뭐예요, 자기가? 저요? 네. 본인 캐릭터 좋아요를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를 제일 좋아하는 덤덤 기자 시사인 차영석 너무 기자입니다. 길어. 어쨌건 차영석이 기자가 나오면요, 여러분 막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얼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이 좋아요와 알람, 구독을 간절히 원하는 얼굴이에요. 네. 코에 땀띠 났어요. 알겠습니다. TMI. 나 진짜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지금 부상 기자로 오늘 또 김현희 기자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현희 기자보다 제가 더 각별히 아끼는 우리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나경희입니다. 벌써 이렇게 센스 있잖아. 이렇게 목소리 쫙 깔고. 어쩜 이렇게 사랑에 자꾸 옮겨가시나요? 아니 성우 같아요 아주. 김현희 기자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소리 깔면 괜찮아요. 선배는 원래 괜찮으세요. 깔아봐요. 안녕하십니까. 됐어요. 차영석. 됐어요. 네. 구독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나경희 기자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나경희 기자는 별명을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닉네임을? 글쎄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네, 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쩍 기자예요. 그러면 번쩍 번쩍 기자. 기자.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 네네. 번개 기자, 번쩍 기자. 좋아요.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우리 발로 뛰는 나경희 기자 근데 또 뭐 함께합니다. 저번에 댓글 보니까 주짓수 그 무슨 퍼플인가 뭐라 그랬지? 네, 맞아요. 띠. 네. 그거 엄청 잘하는 거라 그러던데.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네. 여기 거의 사범 듣고 계시죠? 기억나네. 들었어요. 예. 최영석 기자 어떻게 매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나경희 뉴스에도 기자한테는 나오나?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조심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코너인데요. 나경희 기자, 네, 우리 사범님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여성 경찰관과 동행 취재를 한 기사를 쓰셨죠. 네, 네. 이게 아주 이슈가 됐어요. 네. 이거 최강기 사회자가 엄청 좋아할 만한 뉴스인데. 그래요? 그 네. 여동생이 경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가 또 경찰 가족이에요. 저희 여동생도 사실 경찰이라는 게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맞아요, 또 문제도 맞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논란이 있기도 그렇죠. 했지만 네. 대체로 그 민생 치안을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특히 맞아요. 여성 경찰관 제 동생은 예전에 저기였어요. 강력계 여영사. 그래서 어느 되게 날 걸캅 쓰시네요. 네, 그래서 어느 예. 날 예전에 그 범인을 잡으러 갔다가 물려가지고요. 사람이 물었다고요? 네, 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치기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주사도 맞고 그래도 태권도 4단, 유도 4단 야,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이쪽을 취재를 갔었어요. 그러게요.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기자, 여성 경찰 여성 기자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여성 기자도 열심히 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노는 게 아닌데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참 속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 5월 15일에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목이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을 보면 취객이 다짜고짜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제압을 하는데 옆에 서 있던 다른 취객이 그 경찰관한테 달려들어서 이제 여경이 제지하려고 하는 여경을 밀치고 이제 끌어내려요. 이제 그 장면이 담긴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여경이 체력이 약해서 밀렸다. 음. 그래서 여경이 무용하다라는 음.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사실일까? 여경 무용론, 소위 여경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일까 해서 이제 근무하는 경찰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네.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음. 문제가 됐던 대림동은 아니고 이제 어디를 취재하신 거예요? 저는 마포 경찰서 소속 홍익 지구대인데요. 네. 이제 이곳이 전국에서 제일 112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지구대라고 하더라고요. 홍대 앞에.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무래도 주치자 클럽이 많고 맞아요. 술집이 많으니까 주치자가 많아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국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로 2018년에서 이제 방영했던 경찰관 드라마 라이브의 홍일 지구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한 팀당 약 20명씩 이렇게 4팀이 돌아가는데요. 네. 이제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80명 인원 중에서 여경은 한 팀당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쪽 지구대장님이 여성분이셔서 그분까지 합치면 이제 비율이 6.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가서 이틀 동안 가서 보니까 여경이라서 특별히 잘하고 또 여경이라서 특별히 못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네. 또 이제 하나의 편견으로 여경은 좀 더 섬세하게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여경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남경분이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화로 그렇죠. 이게 하시는 분들. 편견이에요. 예, 예.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최강 기사여자 훨씬 성격이 와일드하고 나는 좀 섬세한 편인데. 그만해. 네. 닥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가서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성별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별 차이다, 개인 간의 성격 차이다 그렇죠.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그 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주치자의 행동이잖아요. 예, 예, 다짜고짜 예. 경찰의 뺨을 때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의 목소리를 올려야 그렇죠. 되는데 애꿎은 대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옮겨간 그리고 게 나서 이제 아닌가. 경찰들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자꾸 네네. 이게 이제 논점을 벗어나서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실제로 그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네. 그 아까 다르다 역시 뭐 이렇게 남녀의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대림동 사건을 바라보는 일선 경찰관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제 남성 경찰관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영상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술 취한 사람, 주치자를 욕을 해야지 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여경을 욕하느냐라는 반응이 그렇죠. 네네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네,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홍익지구대에는 주치자가 많으니까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치자는 술에 취해서 말도 안 통하고 일단은 그리고 균형 감각도 없기 때문에 경찰관인 내가 이렇게 밀렸다고 되밀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조금만 밀어도 길거리 나자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아스팔트 길거리에 나자빠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어딘가를 다치면 이제 그건 오롯이 경찰관 본인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극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찰관도 안전하고 그 주치자도 안전하게 제압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선 지구대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그 담당할 때 해당 경찰이 맡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느 지역을 뭐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홍대 같은 경우도 주치자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경우는 사실 하룻밤도 편하게 지낼 데가 없이 진짜 네네. 남녀를 떠나서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틀 동안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사건을 이제 출동을 했나요? 저는 이제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네. 경찰차 뒷좌석에 타서 이제 따라갔는데요. 무슨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온 것처럼 사실 네. 그 자리에 주로 타는 사람들은 되게 피의자잖아요. 네, 네, 범인, 네. 소위 범인인데 범인.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문도 안 열리는데 네, 문 안 거기. 열리더라고요. 저 너무 문 안 당황했습니다. 열려요. 네. 처음에 탔을 때 문이 손잡이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사모님석에 꼭 문 열어줘야 돼요. 네, 범인석. 밖에서 경찰분들이 열어주셔야 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 탔더니 이제 지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차 안을 들여다보고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기에 앉아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이제 사건을 출동하는 걸 따라갔는데 거의 사실 이틀 동안 경찰관들이 직접 완력을 써서 해결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실제로 경찰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힘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거의 없다, 드물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대화를 통해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상황을 중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간 거는 뭐 전기선이 늘어져 있어서 위험해 보니까 치워달라 이런 거나 아니면 버스킹 소음, 홍대니까 네. 버스킹 소음이 너무 크다, 또는 휴대폰 대리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하니까 좀 말려달라, 이런 그런 약간 민원성 신고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이제 뭐 직접적으로 폭력 뭐 이런 거는 옷가게에서 점원과 손님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경찰관이 뭔가 물리적으로 말릴 그런 건 아니었고 가서 이제 말로 왜 어떻게 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이런 거를 말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네. 경찰이 1차적으로 하고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일은 네.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아까 경우처럼 주치자나 이래서 진짜 네. 이성적으로 뭔가 대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동행 취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출동을 나갔던 게 가정폭력 신고 현장이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린 건 아니었고 이제 언어 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여성분이 신고했던 건가요? 예, 여성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순경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현진아 순경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피해자면은 확실히 여경분에게 마음을 많이 터뒀느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니까 이 생각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나이도 비슷하고 가정이 있는 이 남성 경찰관분에게 오히려 더 마음을 많이 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그 피해자나 피해자분이 얼마나 그 해당 경찰관과 비슷한, 자기가 비슷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대림동 사건이 얼마나 성별 하나로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느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물리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남성 경찰이 어떤 면에서 이제 주치자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성 경찰이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함께 도왔고, 또 여성 경찰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남성 경찰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협력해서 함께하는 그 어떤 그 업무를 잘 진행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젠더 갈등으로 자꾸 비화되는 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저는 좀 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비단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갈등의 국면을 유도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성별 무용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 기자들이, 남성 기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영석 기자.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육체적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하면 뭐 경찰 뽑을 때 그러면 아예 180 이상. 그리고 주짓수 퍼플? 네, 맞습니다. 뭐 퍼플 퍼플 이상 유도 4단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경찰관 같이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 되게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정말 이런 일만 있으면은 그냥 격투기 선수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뽑는 이유는 우리 업무가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안타까운 기사로 인해서 또 이런 반응을 인해서 또 의기소침해지시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또 좀 되고요.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격하게 제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섬세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동행 취재를 해보고 하니까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훨씬 더 생생하게 독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편견의 벽을 좀 낮추는 계기가 되어서 그 좋은 기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기사 읽어보면요, 훨씬 네. 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네. 생생하거든요. 한번 지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경희 기자 아주 훌륭해요. 근데 별로 네. 이렇게 요 홍대 지구대 이런 데는 별로 밤에 쉴 틈이 별로 없겠네요. 이렇게 네. 이런 신고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주치자가 정말 많다는 전쟁이에요, 거니까요. 전쟁. 엄청 피곤하겠다. 네. 하루의 신고 평균 건수가 홍익지구대는 하루에 108건이고요. 아, 진짜 그리고 많네요. 금요일, 토요일 붉은 불토에는 음. 야간에만 160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160건을 처리하느라고 계속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경찰서 와서 가만히 있냐고. 네네 그렇죠. 네. 뭐 소리 지르고. 제가 다음 제 차례인가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 가까이 이태원에 지구대 가보면 거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한 사람이 맡아야 될 그 치안의 영역이라는 게 너무 많고 또 사건 사고가 시간대별로 뭐 한 건, 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막 몰려서 또 일어나고 사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인의 이 나경희 기자의 생생한 취재기가 녹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어떤 일이 홍익지구대 안에선 일어나는지 또 남녀 경찰들은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러게요. 커플 저번엔 기자가 돼주세요. 황교안 대표를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이번엔 경찰 동행 취재하느라 네. 고생이 많네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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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달려라 하니 괜찮은데? 달려라 하니 네. 거기에 경위는 저게 고은혜 선생님도 나오고 나는 고은혜 선생님이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닮았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정. 네. 뉴스 뇨에 인정? 진짜 뉴스 노예 오늘 발음이 이렇게 예, 안 되냐? 뉴스 노예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몇 번 해봤는데. 그렇죠. 뉴스 노예. 자, 괜찮지? 네, 나경희 기자 해봐요. 뉴스 노예. 약간 어려운데요. 네, 그래요. 뭔가 어려워요. 그렇죠. 뉴스 노예. 안 세- 되잖아요. 여러분 저기 심심하실 때 좀 이렇게 피곤하고 잠이 안 올 때, 졸리울 때 뉴스 노예를 해보시면 하여간 노예 빨리 캐릭터도 바꿔야 김은지가 되겠네요. 김은지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제가 소개하기 전에요. 먼저 네. 좀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부터 예,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난 시사인사 13회 일부 민간 자격증 관련해서 김동인 기자 기사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지면에 바로잡습니다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당시에 민간 자격증 정보 사이트 주소를 pqi.co.kr이라고 했는데요. 네. co.kr이 아니라 or.kr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요. 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더 정신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저녁에 그래. 녹음 끝나고 나서 밥 사세요. 네, 이거 김동인 기자가 잘못. 그래 그러면 먹고 영수증을 김동인 기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정정해 줬으니까 사실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네. 예. 저도 이렇게 사람 소개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김은지 김운지 막 이러면서 막 뉴스 노예. 그렇죠. 또 발음 안 뉴스 노예 되네. 뭐 이런 거죠. 5.18은 지났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상 기자의 5.18 취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불의에 맞선 공직자의 이야기를 취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네. 정의로운 공직자도 있었다라는 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1980년 그 시절 광주를 둘러싼 움직임에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만 있었다라는 게 아닌 거죠. 부당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온몸으로 맞서다가 자리에서 쫓겨났던 고위직 경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안병화 전남 경찰국장, 지금으로 따지면 전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랬군요. 이분에 대해서 정의상 기자가 괄호 속 현대사로
취재를 했습니다. 안병화 국장은 육사 8기였고요. 아, 원래는 육사 출신이에요? 네, 군장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초기에는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기도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위 국가관이 철저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군을 예편한 다음에 총경으로 특채가 되고 그 이후에 상황들이 생긴 거죠. 이 안병화 국장이 광주 분인가요? 광주 어떤 인연을 네, 맺은 거죠? 고향이 광주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네. 1979년에 전남 경찰국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경찰이 되면 임지를 여기저기 옮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중요한 시기에 광주에 계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남의 총치안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국장이 이곳으로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12.6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숨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직후부터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죠. 네. 직후에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네. 서울의 봄이 오려나라는 기대가 커졌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가 군합발로 이 시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는데요.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 시위가 잦아지니까 자연스레 이 정경들이 그런 시위 진압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시 안 국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네. 도망가는 시위대를 뒤쫓지 마라. 잡혀온 학생들에게 정상 식사를 제공하고 가혹행위를 하지 마라.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라.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에 서서 치안을 생각하는 네. 경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안 국장 덕분에 광주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시위 문화가 정착됐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요. 경찰과 대학생 시위대가 서로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정도의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어목했던 시절에 근데 서로 이게 정말 평화적인 시위가 가능한 거든. 왜냐하면 시위대도 굳이 경찰과 물리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냥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나왔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평화가 1980년 5월 17일 밤 이 신군부가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 조처로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 해산, 대학 휴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 및 제야 민주화 운동가 체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상계엄 확대 조처가 나가자마자요. 군에서는 학생들을 때리고 마구잡이로 끌고 가고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장면들이 펼쳐지기 그렇죠. 시작한 건데 다음 날 5월 18일 날 등교하던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해달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네. 하자 계엄군이 곤봉으로 머리 꿰고 대검으로 찌르고 달아나는 학생들 끝까지 쫓아가서 총검으로 초주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찰의 방식과는 계엄군의 방식이 아주 대조적이었다라고 그랬죠. 네. 하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국장이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군에다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진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경찰 메신저였던 부하한테요. 군 사람들이 무자비로 때렸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나주경찰서장은 시위대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수부대원들한테 끌려가서 폭행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는 없이 오로지 전두환 등 신군부의 탐욕만 정말 소위 멋져서 날떴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공권력끼리도 존중 없고 군이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밖에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안병화 국장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정말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생명 위협까지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고문당하고 쫓겨났고 숨졌던 상황까지도 보면요. 뭐 네. 직후는 아니긴 하지만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의 계엄군의 요구에 대해서 안 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불이 겨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정말 정석적이고 바른 말을 하셨던 거죠. 정말 그래도 뭐라고 할까 묘한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도 그 시대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니 그 아까 그 시위대한테 그 진압 방식 이렇게 얘기한 거 정말 무슨 시위 진압의 교본이고 인권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시절에. 네. 네. 교과서에 나올 이야기를 실제로 실현했고 그 정말 그게 실현하기 어려웠던 어두웠던 그렇죠. 시대에 했다는 게 더 용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경찰이 혹시라도 상황이 우발적으로 펼쳐져서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걱정해서 총기까지도 회수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상황을 관리하라고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생각을 했던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경찰이 안 하니까 공수부대가 직접 5월 21일에 집단 발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한 번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5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최규하 대통령까지도 있던 상황이었고요. 계엄 사령관이 경찰에다가 발포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 안 국장은 이번에도 거절했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가 시민군 속에 경찰의 형제, 가족, 이웃이 있을 텐데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진압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말.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이번에 정의상 선배 기사를 읽으면서요.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 이런 공직자가 한 명 정도 있었다라는 게 진짜 새삼 좀 네. 안도하게 된다고 하나요?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견뎌야 될 무게는 정말 아주 무거웠습니다. 네. 이후에 안 국장의 삶은 정말 철저하게 망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보안사 서빙구 분실에 쪽 들어가서요. 8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8년 동안 그 이후 8년 동안요. 집과 병원을 오가다가 60세 나이에 숨졌다라고 하는데요. 안병화 국장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경찰 제복을 보자기에 싸서 고이 보관했다.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철저히 외면했죠. 아 진짜 이게 뭉클한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아주 불행한 역사 속에 숨은 영웅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건데 이런 분들은 진짜 다시 이렇게 뭔가 이걸 뭐라고 해요? 재조명? 재조명도 해야 될 예. 것 같은데 이 안병화 국장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그래서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긴 하네요. 치안감으로 승진 취소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네. 말씀처럼 새로운 숨겨진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세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잖아요. 예,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안 국장은 숨진 뒤에도 수모를 꽤 겪었는데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었고 그래서 유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요. 안 국장이 5.18 당시에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받게 돼가지고요. 네. 2005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2006년에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참여정부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네, 정부 네. 시절인 건데요.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병화 국장의 흉상의 모습이 전남지방경찰청에 복직이 됐고요. 네. 또 최근에는 전남지방경찰청 앞들에 안병화 공원이 조성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유족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아 어떤 걸까요? 네, 아직까지도 5.18 당시에 강제 진압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요. 징계나 인사조치 등을 당한 경찰이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안병화 국장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사람까지도 정부가 챙겨서 발굴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이 유족분들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 아버지든 뭐 어떤 배우자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병화 국장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여러 경찰분들의 그 뜻도 함께 그렇죠. 밝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참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년 그 엄혹했던 그 광주의 한복판에서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사륙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생각했던 진정한 그 고위 공직자 그 경찰분이 계셨다라는 건 우리 현대사에서 좀 재조명해야 되고 안병화 국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따뜻하게 위로가 되고 광주 시민들에게도 좀 힘이 되는 좋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사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분들의 삶이 좀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면서 이런 바램들은
당연히 좀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음. 아직 200여 명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아직 남은 그렇습니다. 역할이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내년이면 이제 40년이 되는 거예요. 5.18이 일어난 지.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1980년. 40년 동안 그러면 이 많은 가족들 이분들이 겪어야 했을 또 다른 고통들이 있잖아요. 광주 시민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네. 이런 분들의 그 고통 그리고 그 용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좀 앞장서서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과로사 현대사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지면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익히 알았던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인물뿐만이 아니라 재조명해야 할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정의상 기자가 은근히 또 잘 써. 네, 아유, 이분이 진짜. 안병화 네. 국장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아마 이 사진 조금 익숙하게 네, 보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보기에는 차영석 기자하고 김은지 기자가 아주 손발이 잘 맞아. 네, 지면을 통해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오늘 덤덤을 지향하고 좋아요, 네. 구독에 정말 열광하는 차영석 기자가 또 준비한 소식이 있죠. 이번 호에 실렸는데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 뭐 이런 이런 말이 씁쓸하네요. 저는 처음 예. 들어봤어요. 네, 인터넷 유행한 농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의 정말 애환을 한 줄에 그대로 담아 있는 것 같아서 참 재미도 있죠. 이런 걸 갖고 우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외부 필자분이 보내준 시사인의 기고들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저희 학교의 속살이라는 네. 칼럼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홍덕구 인문학 협동조합 조합원 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홍덕구 인문학 협동조합 조합원이 쓴 학교의 속살 칼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흔히 이제 대학원을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든 정말 빡센 사회생활의 장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보통 이제 대학원 진학하면은 이제 조교하기도 하고 연구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학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 간사하기도 네,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노동을 좀 하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보면 이 학과 사무실이나 교수 연구실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고 일을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제 대신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저 친구는 공부도 하고 장학금도 받나 보다 일석이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근데 되죠. 저도 사실 이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문제길래요? 대학원생은 공부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노동인데 결국 그거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장학금의 형태로 받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노동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가령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교수 지시에 따라서 사물함 만들기 작업하던 미교과 대학원생이 예. 손가락이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친구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학원에서는 그 대학원생이 노동 계약을 맺는 행정 조교가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장학 조교였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거나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나중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난 진짜 이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 간다라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현실처럼 이게 느껴지네요.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분명히 학교에서 그걸 만들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장학조교는 그럼 다쳐도 된다는 얘기 뭐야 도대체. 게다가 그러니까-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아니 절단됐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중상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누군가 그 일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역할을 사실 자기 일로 좀 하는 네. 거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서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장학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유, 이제 참. 또 어떤 경우 이제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라는 형태로 이제 대학원생들의 수입이 잡히는데 네. 가령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받은 수당이나 아니면은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강의해서 받는 특강료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는 원고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천징수해요. 이게 2019년 기준으로 8.8%인가? 뭐 네, 한 이제 그 정도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네. 이게 여기가 제가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아 거죠. 그래요? 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천 징수해서 공제가 되는데 대학원생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 공제액을 거의 대부분 다 돌려받을 수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대학원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이렇게 돌려받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 달라요잖아요. 이게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런 위치에 그렇겠네요. 있다고 생각을 네. 안 하니까 종합소득을 신고할 위치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본인들 그러니까 예. 대학원생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니 네. 꼭 신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게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가구원 구성이나 아니면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지급이 돼요. 이 네. 국세청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근로장려금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단 근로소득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런 그 일의 흔적들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들이 어떤 학회에서 간사로 일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근로소득으로 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데는 보면 왜 그런가 보면 학회가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 간사들의 임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근로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근로장려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 대학원생들 지금 보니까 참 어렵네. 난처하고 곤란하고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아무 그러니까 보장도 이게 못 받고. 같은 돈을 받아도 이것이 장학금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노동계약을 통해서 월급으로 그렇죠. 받느냐 근로소득으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에서 침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학교 때문에 근로장학금이라 그게 결국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얘기인데 거기 하여간 장학금만 붙으면 괜히 이렇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뭐 저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있구나. 장학금을 네. 받아본 적이 뭔 별로 없기 장학금? 때문에 예. 엄마 장학금? FM 장학금? 향토 장학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학원생들이 보면 네. 어쨌든 대학에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노동의 한 축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건데 권리를 좀 보호해줘야 되겠네요. 예, 이런 대학원생들의 노동이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보면 나는 아직 좀 약간 아직 학생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 그리고 평가받아야 될 부분들을 좀 약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본인 권리를 자기가 찾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도 처음 이번에 좀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저는 대학원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게. 나경희 네. 기자 주변엔 대학원생이 좀 있지 않나요? 대학원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다 일을 하고 나면은 다 장학금 형태로 받습니다. 그렇죠. 장학금이요? 네네네. 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네. 종합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진짜 같아요. 대학원생분들 네네. 시사 인싸 들으시고 꼭 환급 받으십시오. 네네. 이게 꼼꼼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니까. 저도 신고했어요. 아. 저도 지난주에 신고했는데 네. 5월은 장미의 계절, 결혼의 계절이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도 꼭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 있으면 이제 연말정산 왜 13월 네, 월급 네. 이러면서 이제 막 네. 챙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타 소득, 사업 소득으로 이렇게 돈을 버시는 일명 우리 같이 프리랜서 이런 네, 사람들도 이 종합소득을 꼭 신고하셔야지 여러 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지금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권리니까요. 아 5월에 이거 하셨어요? 저 했어요 지난주. 아 그럼 환급 받으세요? 다음 달에 받아요. 아 그러면 오늘 저녁은 다음 달에 받아요. 최강기 사회자가 네. 사는 걸로 다음 그렇게 달에 하면 받아요. 되겠네요. 네. 아, 어쨌든 저기 대학원생들 종합소득세 네. 신고 통해서 환급 받고 또 근로장려금 받는 거 이게 노동하는 대학원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 홍덕구 그 인문학 협동조합 조합원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거 꼭 신청하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맙습니다. 또까지 환급 받으면 꼭 시사인 정기 구독해주세요. 이것도 하시지 그랬어요. 아 그건 김은지 기자가 네. 할 거기 때문에. 아, 방금 하셔가지고요. 네. 예. 아 오늘은 진짜 이 시사 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숨어 있었던 많은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자기 권리를 찾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5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그런 5월을 만들어가는 시사인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시사인싸 들으시면서요,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홍익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나경희 기자와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병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명예회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 또 이분들도 경찰관이셨고 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분들의 정말 우리의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서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원생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픈 생활을 하신지 몰랐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신고하시고 환급 받으셔서 시사인 정기 구독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환급이 6월달이라 했죠? 알았어요. 6월 말 밥 네, 산다. 사.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